너희들 전부 귀머거리야. 내가 누군지 몰라. 당장 병원장 데리고 와. 이 빌어먹을 병원은 환자 응대도 이따위로 하나. 국군수도병원의 응급실. 그 한복판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토요일 오후 가장 바쁘고 혼잡해야 할 공간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삑삑 울리는 기계음과 환자들의 옅은 신음. 의료진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만이 존재하던 공간에 이질적인 분노가 난입했다. 몇 시간 전 인근 훈련장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로 인해 응급실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다. 피와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전투복을 입은 병사들이 복도를 가득 메웠다. 어떤 이는 의식을 잃은 채 들것에 실려 들어왔고, 어떤 이는 팔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 혼돈의 중심에 육중한 체구의 한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전투복을 입고 있었으나 훈련장에서 구르다 온 병사들과는 달리 복장이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술기운으로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의 어깨에 달린 별 하나. 준장 계급장이 그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박만식 여단장이라고 밝혔으며 짙은 알코올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여단장님, 진정하십시오. 지금은 중환자분들 처치가 우선입니다. 환자분은 그의 앞에서 앳돼 보이는 최 간호사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응급 환자 분류 트리아지 규정을 설명하려 애썼지만 박 여단장의 분노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계단에서 굴러 손가락을 다쳤는데 1시간이 넘도록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해 있었다. 뭐 내 아들보다 저기 저 졸병 놈들이 먼저라고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런 소리를 해. 박 여단장의 손가락이 붕대를 감고 대기 중인 다른 병사들을 향했다. 그 병사들은 훨씬 더 심각한 부상을 입고도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이때 상황을 지켜보던 젊은 레지던트 이 선생이 조심스럽게 나섰다. 여단장님, 여기는 응급실입니다. 규정상 위급한 환자 순서대로. 규정 시끄러워. 내 계급장이 규정이야. 이 자식아. 박 여단장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이 선생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의사 가운을 입은 이 선생은 몇 걸음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박 여단장의 눈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는 다시 최 간호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병원장, 당장 병원장 불러오지 못해. 그의 고함에 최 간호사가 움찔하며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트레이를 놓치고 말았다. 쨍그랑 날카로운 금속성 파열음이 응급실 바닥을 굴렀다. 의료기구 몇 개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다급하게 움직이던 의료진도 신음하던 환자들도 모두 소리의 근원지를 바라보았다. 박 여단장은 바닥에 떨어진 기구들을 보며 더욱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심지어 발로 트레이를 걷어찼다. 이딴 걸로 내 앞을 막아. 병원장 어디 있어 이 병원. 오늘 내가 아주 뒤집어 엎어 주겠어. 그의 난동은 그칠 줄 몰랐다. 그는 한쪽에 주눅이 든 채 서 있는 자신의 아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내 아들이 누군지 알아.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야. 저기 저것들이랑은 격이 다르다고. 제 손가락 하나 잘못되면 너희들 전부 군복 벗을 각오해. 정작 그의 아들인 박이병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그의 부상은 기껏해야 새끼손가락 탈골 혹은 경미한 골절이 의심되는 수준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창피한 듯 아버지
저 괜찮습니다. 그냥 이라고 중얼거렸지만 박 여단장은 아들의 뒤통수를 가볍게 치며 말을 잘랐다. 조용히 못해. 아비가 다 알아서 해. 넌 가만히 있어. 응급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비상식적인 상황에 할 말을 잃었다. 군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계급에 눌려 누구 하나 감히 제지하지 못했다. 폭발 사고로 동료를 잃었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병사들은 그저 이 모든 광경을 침묵 속에서 지켜봐야 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무거운 공기가 응급실을 짓눌렀다. 바로 그때였다. 윙. 응급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 수술실의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 안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방금 마친 참이었다. 온몸은 땀으로 젖어 초록색 수술복이 축축하게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피로가 역력한 얼굴에는 안경이 걸쳐져 있었다. 그는 중간 정도의 키에 다소 마른 체형이었고 어깨에는 흰색 의사가운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위압적인 군인이라기보다는 밤샘 연구를 마친 학자나 평범한 행정가에 가까웠다. 그는 병원장 김진우였다. 김진우 병원장은 응급실의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즉각 감지했다. 그의 눈은 소란의 근원지인 박만식 여단장과 겁에 질린 최 간호사,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의료기구들을 차분히 훑었다.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이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박 여단장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그러나 망설임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기구를 수습하려는 최 간호사에게로 향했다. 그는 묵묵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포셉 하나를 집어들었다. 괜찮습니까? 최 간호사.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10시간의 수술로 지쳐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안정감이 있었다. 최 간호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고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눈물이 고였다. 병원장님. 자신을 무시하고 간호사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이 의사 양반의 태도에 박만식 여단장의 붉어진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김진우의 마른 등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야, 네가 병원장이야. 지금 나. 육군 준장 박만식을 무시하는 건가? 김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마지막 기구를 주워 최 간호사의 트레이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는 겁에 질린 간호사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여 안심시킨 뒤 천천히 일어섰다. 수술로 인한 극심한 피로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의 허리는 꼿꼿했다. 그는 비로소 박만식 여단장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술 냄새와 분노로 일그러진 거구의 사내. 김진우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응급실의 모든 소음을 뚫고 나갈 만큼 명료했다. 여단장님, 여기는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입니다. 다른 환자들의 안전과 치료를 위해 부디 목소리를 낮춰주시고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식은 잠시 숨을 골랐다. 누가 감히 자신에게 명령조로 말하는가 싶어 고개를 돌렸던 참이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방금 수술을 마친 듯한 지치고 왜소해 보이는 의사였다. 땀에 젖은 수술복, 그 위에 아무렇게나 걸친 흰 가운. 박만식은 김진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는 실소를 터뜨렸다. 위압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저 피곤한 중년 남자. 네가 병원장이라고 어디서 이런 비리비리한 자를 병원장으로 앉혀놨지. 행정실 서기가 아니라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가득했다. 그는 김진우의 가운 안에 입은 군복이나 계급장을 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의사 양반이라는 사실에만 집중했다. 하 의사 양반이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박 여단장은 한 걸음 다가서며 김진우를 위협적으로 내려다보았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나대. 당신들은 그저 편안한 병원 안에서 메스나 잡고 청진기나 두드리는 놈들이잖아. 우리가 저 휴전선에서 피 흘리며 나라를 지킨다고. 그의 목소리는 다시 커졌다. 내가 바로 그 최전선을 지키는 여단장. 박만식이야, 알아들어. 그런데 당신 같은 문관 나부랭이가 군복 입은 척하는 민간인 놈이 감히 내 앞을 막아서 헌진했습니다. 이것은 군 의료진을 향한 뿌리 깊은 편견이자 모욕이었다. 응급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었다. 이 선생은 마른 침을 삼켰다. 병원장이 저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다. 최 간호사는 두 손을 모아 쥐었다. 제발 병원장님이 더 이상 저 사람을 자극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김진우 병원장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박 여단장의 분노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냈다. 그의 인내심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와 같았다. 그는 박 여단장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여단장님, 이곳에서는 계급으로 환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 여단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뭐라고? 김진우는 말을 이었다. 이곳에서는 오직 환자의 부상 경중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단장님의 아드님은 손가락 부상입니다. 물론 그것도 고통스럽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술실 안에서는 폭발 사고로 인해 생사를 오가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는 응급실 한쪽, 피에 젖은 담요가 덮인 채 대기 중인 다른 병사들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 병사들은 여단장님의 아들보다 먼저 이곳에 도착했고 상태가 훨씬 더 위중합니다. 저희 의료진은 그들을 먼저 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진우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분노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원칙이었고 의사로서 그리고 병원장으로서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그는 박 여단장을 모욕하려던 것이 아니라 그저 이 공간의 유일한 법칙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성적인 설명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박만식에게 그 말은 내 아들은 후순이다라는 모욕적인 통보로 들렸다. 감히 일개 병원장이, 그것도 자기보다 한참 약해 보이는 의사 양반이 자신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 자식이. 끝까지 박만식의 얼굴이 흉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김진우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손을 움찔거렸다. VIP실, 당장 내 아들 VIP실로 옮겨서 최고 대우로 치료해. 그러지 않으면 당신 이 병원장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줄 알아. 그는 자신의 권력이 이 병원 시스템 위에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김진우가 결국에는 자신의 위세에 눌려 굴복할 것이라 믿었다.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당신 같은 의사 가운 입은 놈 하나쯤은 가만두지 않아. 당장 비켜. 김진우는 박 여단장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물러설 수 없다는 듯 수술실로 향하는 입구를 자신의 마른 몸으로 막아서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그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었다. 여단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진우의 목소리가 조금 전보다 한 톤 낮아졌다. 그것은 굴복의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 마지막 경고였다. 아드님은 규정대로 순서에 따라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저기 죽어가는 병사들을 살려낸 후에 말입니다. 그는 박만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맺었다. 그것이 이 병원의 원칙이고 제 원칙입니다. 그 어떤 계급도 그 어떤 위협도 그 원칙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서 조용히 기다려 주십시오. 정적이 흘렀다. 감히 돌아가서 기다리라는 말을 들은 박만식 여단장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왜소한 의사가 감히 자신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의 이성은 분노의 잠식당에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돌아가서 조용히 기다리라고. 박만식 여단장의 뇌가 그 말을 해석하는데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술기운과 분노로 흐릿했던 그의 의식이 순간 번쩍했다. 감히 이 병원 따위의 수장이라는 자가 현역 전투부대 여단장인 자신에게 명령을 했다. 자신을 부하 다루듯 혹은 아이 훈계하듯 했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이 가늘어졌다. 이 자식이. 단전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더 이상 이이사 양반과 말로 설전을 벌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권력은 말이 아니라 힘에서 나온다고 믿는 그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힘은 자신에게 있었다. 네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박만식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는 짐승 같은 고함을 내지르며 김진우의 마른 어깨를 향해 육중한 몸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이것은 단순한 밀침이 아니었다. 100kg이 넘는 체중을 실어 어깨로 상대의 가슴팍을 들이받는 명백한 폭력이었다. 비켜 이 책상 물림 새끼야. 커헉.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10시간이 넘는 미세혈관 봉합 수술을 막 끝낸 김진우의 몸은 극도의 피로와 긴장 이완 상태에 있었다. 그는 그 육중한 힘을 미처 피하지도 막아내지도 못했다. 발이 꼬인 그는 뒤로 서너 걸음 속절없이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하마터면 그대로 바닥에 넘어질 뻔했다. 그의 어깨에 위태롭게 걸쳐져 있던 흰색 의사 가운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안경이 콧등에서 미끄러져 삐뚤어졌다. 응급실의 모든 소리가 순간 멈췄다. 삑삑 울리던 모니터의 기계음만이 그 정적을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아! 근처에 있던 최 간호사가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짧은 비명을 삼켰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함께 눈물이 고였다. 이 선생은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박 여단장을 밀치고 싶었지만 상대는 현역 장군이었고 자신은 그저 레지던트일 뿐이었다. 무력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폭발 사고로 실려와 고통을 참고 있던 다른 병사들의 눈에도 경악과 분노가 동시에 어렸다. 그들은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방금까지 사투를 벌이고 나온 의사가, 그것도 병원의 최고 책임자가 저런 무례배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다. 몇몇은 부상당한 몸을 입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신음하며 주저앉았다. 이 폭력적인 행위는 응급실의 암묵적인 선을 넘었다. 이곳은 생명을 다루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그 어떤 계급과 권력도 이 공간의 질서와 의료진의 권위 앞에서는 한 발 물러서야 했다. 하지만 박 여단장은 그 모든 것을 술기운과 오만함으로 짓밟아 버렸다. 박만식은 비틀거리는 김진우를 보며 승리감에 도취했다. 그는 자신의 힘이 통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학골 좋다. 이게 내 놈의 한계다. 이거지
의사 양반. 맷집은 형편없구만. 그는 김진우가 겁에 질려 다음 말을 잊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김진우는 넘어지지 않았다. 그는 간신히 균형을 잡고 섰다. 그는 옥신거리는 어깨를 문지르지도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삐뚤어진 안경을 바로잡아 쓸 뿐이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흰 가운을 내려다보았다. 그 침묵, 그 어떤 반응도 없는 무저항의 태도가 박만식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김진우의 이런 침착함이 자신에 대한 고도의 기만이자 무시라고 판단했다. 뭐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맷집 좀 있다고 버티는 거냐? 박만식은 이 자리에서 김진우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다시 한번 김진우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두툼하고 거친 손이 정확하게 김진우의 멱살을 향했다. 그는 수술복 위에 입은 군복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내가 오늘 군대 기강이 뭔지, 위계 질서가 뭔지 내 놈 뼛속에 똑똑히 새겨주마. 박만식의 거대한 소나기가 김진우의 옷깃을 움켜쥐고 비틀었다. 수술복 아래 입고 있던 군복의 뻣뻣한 옷감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목을 조였다. 박 여단장은 김진우를 금방이라도 바닥에 매다 꽂을 듯이 힘을 주었다. 무릎 꿇어 당장 내 아들 방부터 배정하지 못해. 그의 손이 옷깃에 닿아 살을 파고든 바로 그 찰나였다. 김진우의 눈빛이 변했다. 10시간이 넘는 대수술로 인해 깊게 드리워져 있던 극심한 피로감. 환자를 대하던 의사로서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의 삐뚤어진 안경 너머로 얼음장처럼 차갑고 메스처럼 날카로운 시선이 번뜩였다. 그 시선은 박만식의 오만하고 붉게 상기된 얼굴을 정확히 꿰뚫었다. 박만식이 김진우를 자기 쪽으로 거칠게 끌어당기려 힘을 주는 순간 김진우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당기는 힘을 그대로 역이용했다. 박 여단장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지하기도 전에 김진우의 오른손이 섬광처럼 솟아올랐다. 그 손은 박만식의 손을 뿌리치거나 때리지 않았다. 대신 김진우의 손가락이 박만식의 두툼한 손목, 정확히 척골 신경이 지나는 급소를 파고들었다. 그것은 지난 10시간 동안 현미경을 보며 1mm도 안 되는 미세 혈관을 봉합하던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외과의사의 손이었다. 그의 손가락 끝이 정확한 지점을 압박하자 상상도 못한 격통이 박만식의 손목을 타고 팔꿈치까지 치솟았다. 끄아악! 박만식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손목을 타고 올라오는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고통 멱살을 쥐고 있던 소나기에서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 김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잡고 있던 박만식의 손목을 가볍게 안쪽으로 비틀었다. 이것은 완벽한 관절 제압술 컨트롤 홀드였다. 컵. 박만식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제압당한 손목을 다른 손으로 감싸 쥐려 했지만 김진우는 그럴 틈도 주지 않고 그를 바닥으로 내리눌렀다. 100kg이 넘는 거구가 그보다 훨씬 왜소한 김진우의 단 한 번의 움직임에 속절없이 무너진 것이다. 박만식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술 기운이 확 달아났다. 이 왜소한 의사가, 이 비리비리한 책상 물림, 의사 양반이 어떻게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자신을 무력화시켰단 말인가. 이것은 의사의 기술이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한 호신술도 아니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오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훈련받은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하게 통제된 특수 기술이었다. 응급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최 간호사도, 이 선생도, 심지어 복도에서 고통을 참고 있던 부상병들까지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일방적으로 폭행당하고 바닥에 가운까지 내팽개쳐졌던 병원장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저 거구의 여단장을 제압한 것이다. 분위기가 180도 역전되었다. 김진우는 여전히 박만식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은 채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멱살이 잡혀 흐트러졌던 수술복 옷깃을 다른 한 손으로 천천히 바로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같은 차분한 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완전히 달랐다. 박만식 여단장. 김진우가 낮고 묵직하게 말했다. 박만식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억지로 고개를 들었다. 김진우의 얼음장 같은 눈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당신은 방금. 김진우는 한 단어 한 단어 힘을 주어 말했다. 상관을 폭행했다. 뭐라고? 박만식이 헐떡이며 반문했다. 상관 이 의사 양반이 자신은 엄연한 육군 준장이었다. 일개 병원장이 어떻게 자신의 상관이란 말인가. 의무병과는 전투병과 아래라고 생각했던 그의 상식이 비명을 질렀다. 네가 감히. 김진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박만식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땀과 피로 얼룩진 자신의 초록색 수술복 상의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김진우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악과 불신의 시선들 속에서 땀과 피로 축축한 초록색 수술복 상의의 매듭을 풀었다. 그의 손길은 침착하고 절도 있었다. 마치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 손을 씻는 것처럼 일상적이고 기계적인 동작이었다. 하지만 그 동작을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1초가 1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박만식 여단장은 고통스러운 손목을 감싸 쥔 채 김진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다. 상관 폭행이 자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술기운이 가시고 공포가 밀려오는 와중에도 그의 마지막 남은 오만함이 현실을 부정했다. 의무병과가 아무리 높아봤자 자신과 동급이거나 아래일 터였다. 수술복 상의가 스르르 풀리며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짙은 녹색의 전투복이 온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응급실의 모든 조명이 그 한 곳으로 집중되는 듯했다. 박만식의 눈이 경련하듯 커졌다. 김진우의 전투복 옷깃, 그리고 어깨 견장. 그곳에는 위관이나 영관의 표식이 아니었다. 빛바랜 전투복 위에서 그것은 유독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단 하나의 별. 찬란하게 빛나는 장군의 상징. 장. 박만식의 입에서 쇳소리 같은 신음이 새어 나왔다. 그 역시 준장이었다. 그렇다면 이 자도 자신과 같은 계급이란 말인가. 하지만 군에서는 같은 계급이라도 임관일과 진급일에 따라 서열이 엄격하게 나뉜다. 그가 아까 말한 상관 폭행이라는 단어가 뇌리를 스쳤다. 설마 세상에. 이 선생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늘 온화하고 학구적이며 때로는 행정 업무에 지친 듯 보였던 병원장. 그가 전투부대 지휘관의 상징인 별을 달고 있는 현역 장군이었다. 최 간호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앞의 광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박만식은 뒷걸음질 쳤다. 내까짓게 준장이라고 의무병과 주제에
감히 그의 목소리는 분노하고 있었지만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이성이 필사적으로 이 상황을 거부했다. 의사가 메스나 잡는 놈이 어떻게 자신과 같은 별을 달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발악과도 같은 외침에도 김진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흰색 의사 가운을 무시했다. 대신 어깨에 걸쳐져 있던 초록색 수술복 상의를 천천히 벗어내렸다. 마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듯 그는 의사의 상징을 내려놓았다. 이제 그는 온전히 완벽한 전투복 차림의 군인이 되어 서 있었다.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전투복은 그의 마른 체형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지만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왜소하다거나 비리비리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박만식의 눈에 김진우의 왼쪽 가슴에 붙어 있는 부대 마크가 들어왔다. 그것은 박만식 자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육군 장병들이 달고 있는 평범한 사단 마크나 군단 마크가 아니었다. 검은색 바탕, 그 위를 날카롭게 가로지르는 번개와 방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맹수의 형상. 그것은 대한민국 군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포와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는 상징이었다. 박만식의 호흡이 멎었다. 그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렸다. 술 기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방금 전에 그 격렬했던 분노마저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의 뇌가 그 마크의 의미를, 그 지옥 같은 명성을 떠올리는 순간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꺼지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링, 제7-107 특수임무여단, 특전사 중의 특전사, 백호부대,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특수부대, 언론에도 거의 노출되지 않으며 그들의 훈련과 작전은 모두 극비에 붙여지는 살아있는 전설.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 병기 그 자체였다. 김진우는 얼어붙은 박만식을 향해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혔다. 그의 목소리는 응급실의 기계음마저 삼켜버릴 듯한 절대적인 무게를 담고 있었다. 국군 수도병원장. 그가 한 걸음 다가섰다. 박만식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육군 준장. 김진우. 그의 계급과 이름이 선언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박만식의 남은 오만함을 완전히 박살내는 한마디가 이어졌다. 전임. 제707 특수임무여단장. 안. 박만식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전임. 707 여단장, 그 지옥의 조련사들을 이끄는 수장이 바로 눈앞에 이 남자라고. 박만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707 여단장은 통상 육군에서 가장 뛰어난 특전사 지휘관. 그것도 장군 진급자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가 맡는 자리였다. 그 자리를 거쳤다는 것은 이 남자가 단순한 의무병과 출신이 아니라 특전사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보다 상관이라고 말한 이유도 명백해졌다. 707 여단장 같은 핵심 보직을 거친 장군은 통상적인 보병 여단장인 자신보다 진급이 빠르거나 최소한 군번이 훨씬 앞설 수밖에 없었다. 김진우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자신보다 까마득한 군 선배이자 격이 다른 진짜 군인이었던 것이다. 그제야 박만식은 깨달았다. 방금 전 자신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이 제압했던 그 기술. 그것은 의사의 해부학적 지식과 특수부대의 살인적인 제압술이 결합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지의 기술이었음을 김진우의 말은 몸이 더 이상 왜소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수많은 훈련으로 단련된
군더더기 하나 없는 강철 같은 몸으로 보였다. 그의 피로해 보이던 눈은 수백 번의 실전과 생사의 고비를 넘나든 자의 냉혹한 살기로 느껴졌다. 자신은 그저 술주정뱅이 물에 배였고 상대는 전설 속의 괴물이었다. 충성. 박만식의 뒤에 멀뚱히 서 있던 두 명의 부관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손끝은 공포로 덜덜 떨리고 있었다. 박만식 여단장은 경례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얼어붙은 채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김진우의 눈을 마주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신의 군 생활이 이 순간 완전히 끝장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의사에게 행패를 부린 것이 아니었다. 707특 임대의 전설을 현역 상관을 폭행한 것이었다. 응급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했다. 박만식 여단장의 헐떡이는 숨소리와 멀리서 울리는 기계의 단조로운 경고음만이 이 비현실적인 정적을 간신히 메우고 있었다. 지발링치 전임 707 여단장 그리고 준장. 그 단어들이 박만식의 뇌리를 망치처럼 내리쳤다. 그의 무릎이 후들거렸다. 술 기운은 흔적도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공포와 그 공포보다 더 거대한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이었다. 그는 방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의사 나부랭이 책상 물림인 줄 알았던 자가 자신보다 더 지독한 진짜 군인이었다. 그것도 전설로만 듣던 특수부대의 수장이었다. 그는 응급실을 둘러보았다. 겁에 질려 파랗게 변한 간호사. 경악과 묘한 통쾌함이 뒤섞인 표정의 젊은 의사. 그리고 침상에 누워 이쪽을 바라보는 피 묻은 붕대를 감은 병사들. 자신이 졸병놈들이라 불렀던 그들의 눈. 그들의 눈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다. 그것이 이성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박만식은 평생을 오만과 아집으로 살아온 사내였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자신의 권위와 명예가 이 의사 양반에게 그것도 수많은 부하들과 졸병들이 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굴복하느니 차라리 박만식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현역 여단장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궁지에 몰린 상처 입은 짐승이었다. 수치심이 공포를 집어삼켰다. 그는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다. 이 남자를 쓰러뜨려야 했다. 여기서 이 남자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자신은 끝장이었다. 내 놈이 707이면 다야 감히 나를. 내가 내 놈이라도 가만두지 않겠어. 박만식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고함을 질렀다. 그는 육중한 몸을 날렸다. 군인으로서의 기술 따위는 없었다. 그것은 그저 분노와 절망으로 휘두르는 거대하고 야만적인 주먹이었다. 100kg이 넘는 체중이 실린 필사적인 공격이었다. 그의 주먹이 김진우의 안면을 향해 날아들었다. 병원장님, 최 간호사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김진우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피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박만식의 거대한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가격하기 직전 김진우의 상체가 종이 한 장 차이로 뒤로 기울었다. 슬립. 그것은 상대의 힘을 흘려보내는 최소한의 움직임이었다. 박만식의 주먹은 김진우의 관자놀이 옆 허공을 찍고 지나갔다. 온 힘을 실은 주먹이 빗나가자 박만식의 거대한 몸은 균형을 잃고 앞으로 심하게 쏠렸다.
그의 거대한 상체가 무방비 상태로 김진우의 앞을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찰나였다. 김진우의 왼손이 번개처럼 솟구쳤다. 주먹이 아니었다. 날카롭게 편 손날. 수도쇼더였다. 퍽. 둔탁하고도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파열음이 울렸다. 김진우의 손날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박만식의 명치, 태양신경총 소라 플렉스를 강타했다. 수십 년간 인체를 연구한 외과의사의 정밀함과 수천 번의 타격 훈련을 거친 특수부대 지휘관의 파괴력이 결합된 일격이었다. 헉. 박만식의 입에서 비명 대신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폐속의 모든 공기가 강제로 배출되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전신의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그대로 바닥을 향해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진우는 그가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박만식이 앞으로 무너지는 그 순간 김진우는 이미 그의 오른쪽 전투복 어깨 견장을 낚아채고 있었다. 그는 박만식의 거대한 체중과 무너지는 힘을 역이용했다. 한쪽 다리로 축을 잡은 김진우가 부드럽게 몸을 회전시켰다. 그것은 유도 요더의 업어치기 이번 배우이와도 같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간결했다. 탈마나그 응급실 바닥에 거대한 포대가 떨어지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100kg이 넘는 박만식의 몸이 공중에서 반 바퀴 돌아 그대로 바닥의 면상부터 처박혔다. 김진우는 그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까지 속도를 제어했다.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제압하려는 의도였다. 모든 일은 단 3초 만에 일어났다. 박만식이 고통과 호흡곤란으로 몸부림치기도 전에 김진우의 무릎이 그의 등을 강하게 짓눌렀다. 동시에 김진우의 두 손이 박만식의 한쪽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렸다. 뼈가 부러지기 직전의 고통스러운 암록이 완성되었다. 박만식은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개구리처럼 엎드려 고통으로 신음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여단장님. 그제야 정신을 차린 박만식의 두 부관이 경악하며 자신들의 상관에게 달려가려 했다. 그들이 한 걸음을 채 떼기도 전이었다. 꼼짝 마. 김진우는 등을 짓누른 채 고개도 돌리지 않고 명령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병원장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실전과 대테러 작전 현장에서 생사의 기로에 선 부하들에게 내리던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 같은 707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에는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를 자아내는 절대적인 위압감 커만드 프레젠스이 실려 있었다. 두 부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치 맹수 앞에 초식동물처럼 다리가 바닥에 붙어버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들의 여단장을 바닥에 찍어 누르고 있는 김진우의 등을 바라볼 뿐이었다. 응급실은 다시 한번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최 간호사는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고 싶었다. 이 선생은 마른 침을 삼켰다. 침상에 누워있던 병사들의 눈에서는 아까의 경멸 대신 경외감이 피어올랐다. 김진우는 바닥에 처박힌 박만식의 귓가에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이것이 참교육이다. 박만식 준장. 응급실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1초가 1분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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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생명 유지 장치의 단조로운 기계음만이 이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소리인 듯 울려 퍼졌다.
바닥에 차가운 타일,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짓누르는 공포와 경외. 김진우는 여전히 박만식의 등 위에 무릎을 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것은 분노에 찬 가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험 물질을 안전하게 격리하고 절차를 기다리는 냉철한 전문가의 자세였다. 그의 체중이 정확하게 박만식의 척추를 눌러 단 한 치의 반항도 허용하지 않았다.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박만식에게는 이 몇 분이 지옥과도 같았다. 꺾인 팔에서 전해오는 극심한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응급실 바닥 타일의 거친 감촉과 틈새에 낀 먼지였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자신이 지금은 이 더러운 바닥에 코를 밟고 있었다. 술기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맹렬한 속도로 파고드는 것은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 그리고 707이라는 세 글자가 주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김진우, 치발링치, 전임 여단장. 그 이름이 박만식의 뇌리를 스쳤다. 육군 본부에서 스쳐 지나가며 들었던 전설. 의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특전사 장교로 임관하여 지옥 중의 지옥이라는 707에서 복무하며 살아있는 전설이 된 남자. 의학적 지식으로 급소를 꿰뚫고 특전사의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의무병과와 전투병과의 가장 끔찍한 조합. 자신이 감히 그런 괴물에게 술주정을 부린 것이다. 끝났다. 그의 군생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별을 달았을 때의 환희, 여단장으로서의 권세, 그 모든 것이 이 차가운 응급실 바닥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연금, 명예, 가족의 얼굴, 그리고 저편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공포에 질린 자기 아들의 얼굴. 수치심이 고통을 압도했다. 그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심장이 멎기를 바랐다. 바로 그때 김진우가 움직였다. 그는 박만식의 등을 누른 무릎에 체중을 더 실었다. 박만식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김진우는 그 틈을 이용해 제압에 사용하지 않은 왼손을 전투복 주머니로 가져갔다. 그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군용 스마트폰이었다. 이 작은 기계가 등장하자 박만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물리적인 제압이 끝났음을, 이제부터는 시스템에 의한 처벌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였다. 김진우는 한 손으로, 그것도 상관을 제압한 상태로 침착하게 화면을 눌렀다. 단축번호 1번. 아마도 병원 내 헌병대일 것이다. 신호음이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나 병원장이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 전화를 받은 헌병대 상황실 장교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지금 즉시 응급실로 헌병대 전 병력 완전 무장하여 출동하도록. 5분 내에 도착한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내뱉었다. 상황은 현역, 장성, 주취, 난동, 그리고 상관 폭행 현행범이다. 반복한다. 상관 폭행, 현행범. 그 단어는 법적인 쐐기였다. 박만식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군사 재판으로 직행할 중범죄였다. 김진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딸깍. 그 소리가 박만식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김진우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다. 이 번호는 단축 번호가 아니었다. 그가 직접 한 숫자 한 숫자 정확하게 누르는
훨씬 더 높은 곳의 번호였다. 박만식을 따르던 두 명의 부관은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여단장이 제압당하는 순간부터 이미 공범이나 다름없었다. 상관의 난동을 제지하지 못한 죄, 심지어 동조한 죄. 그들의 군 생활도 이 자리에서 끝장나고 있었다. 그들은 그저 부들부들 떨며 김진우의 다음 행동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 선생은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보았다. 자신도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 김진우도 의사 가운을 입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했다. 이 선생은 지식으로 생명을 구했다면 김진우는 지식과 힘, 그리고 신념으로 생명을 지키고 있었다. 부끄러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경외감이 밀려왔다. 최 간호사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자신들의 공간을, 자신들의 환자들을,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준 저 마른 등짝의 지휘관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충성. 두 번째 통화가 연결되었다. 김진우의 입에서 나온 첫 단어는 그가 지금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는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병원장. 육군 준장 김진우입니다. 중장님. 중장님. 그 호칭에 박만식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군단장급. 혹은 그 이상의 최고 지휘부였다. 일이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나 육군 본부로 직행하고 있었다. 예. 중장님. 긴급 상황 보고입니다. 김진우는 바닥에 널브러진 박만식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치 환자의 차트를 읽듯 건조하게 상황을 보고했다. 금일 18시 30분경. XX 여단장 박만식 준장. 주치 상태로 본원 응급실 진입. 진료 대기 중이던 타 중환자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아들에 대한 우선 진료 및 VIP실 배정을 강압적으로 요구. 그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본원의 응급진료 매뉴얼을 설명하던 의료진. 최 간호사와 이 선생에게 폭언 및 위협. 본관의 제지에도 불응. 김진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보고했다. 이후 본관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명백한 상관 폭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김진우의 대답은 단호했다. 예. 본관이 직접 제압하여 현재 신병 확보 중입니다. 헌병대 이동 중이며 응급실 내 모든 CCTV 영상 증거 확보하겠습니다. 김진우는 잠시 동안 수화기 너머의 격노한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대답했다. 예. 중장님. 한치의 사사로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습니다.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충성. 딸깍. 두 번째 전화가 끊겼다. 응급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 멀리서 여러 개의 전투화가 복도를 울리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헌병대가 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만식의 뇌를 지배하던 마지막 오만함의 둑이 무너졌다. 그는 이제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감옥에 가게 될 모든 것을 잃은 한 명의 범죄자였다. 김 장군님. 그의 목소리는 바닥에 눌려 뭉개졌지만 그 안의 절박함은 선명하게 들렸다. 김진우 장군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꺾이지 않은 다른 팔로 바닥을 치려 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바닥을 적셨다. 제가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장군님.
한 번만, 한 번만 자비를. 그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들어 김진우를 올려다보려 했었지만 김진우의 무릎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제 아들 녀석이 보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명예만은 707의 명예를 걸고, 아니, 그냥 자비를. 그의 비굴한 애원은 응급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를 더럽혔다. 김진우는 그 애원을 듣고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다가오는 헌병대의 발소리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리고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한때 장군이었던 사내에게 자신의 마지막 말을 건넸다. 그 목소리에는 경멸도, 동정도, 분노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사실만이 담겨 있었다. 그 변명은 김진우가 말했다.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감찰 지휘부와 군사법정에 가서 하도록. 쾅.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응급실의 자동문이 거칠게 열렸다.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K 소총을 든 채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잠시 숨을 삼켰다. 자신들의 병원장이 다른 부대의 별을 단 장군을 바닥에 찍어 누르고 있는 광경을. 쾅. 응급실 자동문이 굉음과 함께 양쪽으로 열렸다. K 소총으로 무장하고 방탄 헬멧과 조끼까지 완벽하게 착용한 헌병 특임대 MP 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군화가 병원 바닥을 찍어 누르는 소리가 일사불란하게 울려 퍼졌다. 대원들은 순식간에 원형으로 상계하여 현장을 장악했다. 선두에 선 헌병대장 계급은 소령은 현장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의 군 생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장면이었다. 땀에 젖은 전투복 차림의 병원장, 김진우 준장, 그리고 그가 무릎으로 등을 찍어 누르고 있는 또 다른 장성, 박만식 준장. 박만식 준장은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꺽꺽거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사색이 된 2명의 부관이 서 있었다. 헌병대장의 뇌가 잠시 정지했다. 그는 주취난동 보고를 받았다. 기껏해야 영관급 장교가 행패를 부리는 정도일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건 장성이 현역 장성을 제압하고 있는 현장이었다. 그것도 병원장이 전투부대 여단장을. 김진우는 바닥에 엎드린 박만식을 미동도 없이 누른 채 고개만 돌려 헌병대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헌병대장. 예, 준장님. 헌병대장이 반사적으로 경례를 붙였다. 상황 보고받았나? 예, 상관 폭행 현행범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헌병대장은 상관 폭행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외쳤다. 그는 이 상황에서 누가 상관이고 누가 범인인지 즉각적으로 판단해야 했다. 그리고 김진우의 자세와 박만식의 비굴한 모습을 보는 순간 답은 명확했다. 좋다. 김진우가 짧게 대답했다. 여기 바닥에 엎드린 자. XX 여단장, 박만식 준장.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2명의 부관. 김진우의 시선이 얼어붙은 2 부관에게 향했다. 2 부관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다. 저 2자는 상관의 폭력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공범이다. 3명 전원. 현시간부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신병 즉시 구속하고 분리하여 감찰 지휘부로 이송해. 김진우의 명령은 막힘이 없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절차에 입각한 냉정하고 단호한 지시였다. 헌병대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헬멧 마이크에 대고 짧게 외쳤다. 알파조, 브라보조 주범 및 공범 체포, 즉시 수갑 채워. 넷. 우렁찬 대답과 함께 4명의 헌병이 앞으로 나섰다. 2명은 얼어붙은 부관들에게로, 그리고 2명은 바닥에 엎드린 박만식에게로 다가갔다. 박만식 준장. 헌병대장이 차갑게 말했다. 현 시간부로 상관 폭행 및 주취 난동, 위력에 의한 진료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잠깐. 박만식이 고개를 들려 발악했다. 김진우의 무릎이 그의 등을 더욱 강하게 짓눌렀다. 헌병대원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박만식의 등 뒤로 꺾인 팔을 잡아챘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이 응급실에 울려 퍼졌다. 은색 수갑이 박만식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박만식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안 돼. 안 돼. 내 별이, 내 명예가, 내 30년 군 생활이.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장군의 위엄 따위는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김진우, 장군, 제발, 이것만은, 수갑만은. 김진우는 헌병이 수갑을 완전히 채운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무릎을 거두고 일어섰다. 헌병 2명이 100kg이 넘는 박만식의 양팔을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다. 눈물과 콧물, 침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이 응급실의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었다. 그의 시선이 응급실 한쪽 구석,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자신의 아들 박이병과 마주쳤다.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아들의 그 경멸과 수치심이 뒤섞인 눈빛을 마주한 순간 박만식은 으아아 하고 절규했다. 연행해. 김진우가 차갑게 명령했다. 연행 헌병대장이 복창했다. 박만식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그는 김진우, 내가 너를 이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헌병이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조용히 하십시오.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됩니다. 2명의 부관 역시 수갑이 채워진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헌병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군 생활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났음을 직감했다. 쾅. 헌병 특임대가 사라진 응급실의 자동문이 다시 닫혔다. 몇 분 전 지옥 같았던 소란과 고함, 울부짖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응급실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든 의료진, 모든 환자, 심지어 박이병까지도 단 한 사람 김진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진우는 땀으로 젖은 자신의 전투복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수술실에서 느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 선생과 최 간호사는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전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다. 자신들을 모욕하고 폭행하려던 거대한 권력이 자신들의 병원장에 의해 완벽하게 분쇄되고 끌려나가는 광경. 그것은 사이다라는 말로도 부족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 그 자체였다. 폭발 사고로 실려와 침상에 누워있던 병사들은 아픈 것도 잊은 채 조용히 김진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분노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들의 진짜 지휘관을 향한 절대적인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자신들을 졸병놈들이라 부르던 저 오만한 장군을 자신들의 병원장이 직접 응징해 주었다.
김진우의 시선이 응급실을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석에 서서 덜덜 떨고 있는 박이병에게 멈췄다. 박이병은 김진우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 때문에 자신도 끌려갈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김진우는 박이병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굳어있는 이 선생을 불렀다. 이 선생. 예, 네 병원장님. 이 선생은 자신도 모르게 군대식으로 관등 성명을 댈 뻔하다가 황급히 대답했다. 김진우는 박이병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 병사. 예. 예. 환자다. 김진우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차분한 병원장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버지가 누구든 무슨 죄를 지었든 저 병사는 지금 손가락을 다친 환자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는 말을 이었다. 규정대로 순서가 되면 다른 환자들과 똑같이 정성껏 치료해 주도록. 이 선생은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는 김진우가 저 병사를 당장 쫓아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김진우는 아들의 죄와 아버지의 죄를 명확하게 분리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환자는 평등하다는 이 응급실의 원칙, 그 자체였다. 예, 알겠습니다. 병원장님. 이 선생의 대답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존경심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김진우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아까 박만식이 밀쳐서 떨어진 자신의 흰색 의사가운을 천천히 허리 굽혀 집어들었다. 그는 가운을 다시 입지 않았다. 그저 한쪽 팔에 걸쳤다. 707 전투복 위에 걸쳐진 흰색 가운. 그것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응급실 중앙에 서서 넋을 놓고 자신을 바라보는 의료진들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자, 상황 종료됐다. 모두 자기 자리로 복귀한다. 김진우의 눈이 수술실 램프를 향했다. 아직 우리가 살려야 할 환자들이 많다. 그 말을 끝으로 의료진들은 마치 깊은 꿈에서 깨어난 듯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 알겠습니다. 바이탈 체크하겠습니다. 수술 준비 계속 진행합니다. 응급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공포와 무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한 연대감과 자부심, 그리고 자신들의 리더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가득 찼다. 김진우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조용히 응급실을 빠져나와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헌병대의 증거로 제출해야 할 CCTV 녹화본 요청 서류가 들려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응급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평온을 되찾았다. 헌병대의 전투화 소리와 박만식의 절규가 사라진 자리를 다시금 의료진의 분주한 발걸음과 기계의 규칙적인 리듬이 채웠다. 하지만 그것은 몇십 분 전에 그 혼란스럽고 무력감 넘치던 분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공기 중에 새로운 활력이 돌았다. 두려움에 떨던 최 간호사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신참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림 없이 다음 환자의 바이탈을 체크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료하게 이 선생에게 수치를 보고했다. 그녀는 방금 자신들의 리더가 어떻게 원칙을 지켜내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이 선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더 이상 저 거대한 계급장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았다. 그는 김진우의 지시대로 순서가 되어 도착한 박이병의 손가락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었다. 박이병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선생은 그에게 불필요한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의사로서 묵묵히 환자를 치료할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환자는 평등하다는 김진우의 신념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침상에 누워있던 부상병들은 더 이상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들은 고통을 참아내며 자신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을 절대적인 신뢰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졸병 놈들이 아니라 이 병원의 최고 지휘관이 직접 지켜야 할 환자임을 확인받았다. 이 병원은 그들의 병원장이 지키는 가장 안전한 요새였다. 김진우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땀과 먼지, 그리고 박만식과의 격투로 얼룩진 전투복을 벗어던졌다. 그는 샤워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10시간의 수술, 그리고 이어진 격렬한 대치,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외과의사로서 자신의 손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제압 순간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전투복이 아닌 단정하고 깨끗한 근무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새하얀 의사 가운을 다시 걸쳤다. 가운의 무게가 어깨에 익숙하게 감겼다. 그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저 멀리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과 병원의 고요한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런 싸움을 원하지 않았다. 그의 적은 죽음과 질병이었다. 그의 전장은 수술실의 무영등 아래였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군인이었고 지휘관이었다. 자신의 부하들과 자신이 지켜야 할 공간,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원칙이 짓밟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박만식은 그의 환자를 모욕했고 그의 부하를 위협했으며 그의 전장을 더럽혔다. 우리의 싸움은 이곳에 있는데 말이지. 그는 수술실 방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아직도 그 안에서는 그의 동료들이 꺼져가는 생명을 붙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707 여단장이라는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이 병원장직을 맡은 이유였다. 지키는 방식이 다를 뿐 본질은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병원 내부는 완벽한 안정을 되찾았다. 그날의 사건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공식적으로는 조용히 묻혔다. 하지만 병원 내부망 인트라넷을 통해, 그리고 군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그날의 전설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점심시간. 병원 식당에서 이 선생이 최 간호사와 마주 앉았다. 이 선생이 조심스럽게 인트라넷 게시판을 가리켰다. 최 간호사님, 그거 봤어요. 오늘 자공지. 무슨 공지요? 박만식 준장. 오늘부로 공식 직위 해제됐답니다. 보직 해임이에요. 최 간호사는 놀란 눈으로 화면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XX 여단장 준장 박만식, 금일 부로 보직 해임, 군사경찰대 구 헌병대 수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및 강제 전역, 불명예, 제대 심의위원회 회부 예정이라는 건조한 행정공지가 떠 있었다. 세상에, 진짜였군요. 그럼요. 이 선생이 목소리를 낮췄다. 소문으로는 그날 중장님께 보고 들어간 직후에 바로 끝난 거랍니다. 두 부관도 이미 징역형 감수하고 전역 지원서 냈다고 하고요. 군 생활 완전히 끝장난 거죠. 최 간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날 자신을 막아서던 김진우의 마른 등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가 박만식의 주먹을 피하던 그 비현실적인 움직임도. 병원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제도 새벽 3시까지
응급수술 집도하셨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진짜 군인이면서 동시에 진짜 의사셔. 두 사람의 대화 너머로 김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 복도를 순회하고 있었다. 그는 환자들의 차트를 꼼꼼히 살피고 회복 중인 병사들에게 다가가 가벼운 농담을 건네며 상태를 확인했다. 그의 흰 가운은 707의 상징도 준장의 계급장도 모두 가리고 있었다. 그는 그저 이 병원의 환자들을 책임지는 병원장 김진우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를 마주치는 모든 병사들과 의료진은 그 흰 가운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병원장이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강철 같은 신념을 지닌 수호자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군수도병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간이 되었다. 며칠이 흘렀고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은 그날의 소동이 언제 있었냐는 듯 완벽한 일상을 되찾았다. 삑삑 울리는 기계음, 분주하게 오가는 의료진의 발걸음, 환자들의 조용한 신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표면적인 평온 아래 병원을 감싸는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이 선생은 더 이상 어깨를 움츠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신참 간호사들에게 오더를 내렸고 위급한 환자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응급 처치를 주도했다. 그는 그날 밤 진짜 리더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웠다. 최 간호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살피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데만 집중했고, 그녀의 손길은 단호하고 전문적이었다. 누군가 다시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려 한다면 그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터였다. 정숙해 주십시오. 여기는 환자를 살리는 곳입니다. 그녀 뒤에는 병원장이라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날 폭발 사고로 실려와 김진우의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병사들의 가족들로부터 병원장실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그것은 감사의 말로 가득 찬 삐뚤빼뚤하지만 진심이 담긴 손편지였다. 그들은 그날의 난동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아들을 살려낸 의사들의 헌신에 감사할 뿐이었다. 김진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 편지를 조용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었다. 이것이 그가 싸우는 이유였고, 그가 이곳에 있는 이유였다. 박만식 같은 자를 응징하는 것은 과정일 뿐, 결과는 바로 이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그는 편지를 곱게 접어 서랍에 넣고 다시 새하얀 의사 가운을 걸쳤다. 가운은 그의 어깨에 달린 준장 계급장도 가슴에 붙은 707특임대의 흉장도 완벽하게 가려주었다. 그는 병동을 순회하기 위해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병사들이 그에게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그들의 경례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존경심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알았다. 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병원장이 사실은 그 어떤 적보다도 강인한 이 병원의 수호자라는 것을. 김진우는 회복 중인 환자들에게 다가가 인자하게 말을 건넸다. 컨디션은 좀 어떻습니까? 식사는 잘하고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환자를 아끼는 의사였다. 그의 그 어디에서도 며칠 전 거구의 장군을 바닥에 매다 꽂던 특수부대 지휘관의 살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진정한 힘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진정한 권위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묵묵한 헌신에서 나온다. 김진우는 오늘도 자신의 전장인 병원을 지키기 위해 하얀 가운을 입고 묵묵히 복도를 걸었다. 그의 등 뒤로 병원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이야기가 페이드 아웃되고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시청자에게 직접 말을 건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 계급장이 권력이 아니라 그 계급장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진짜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예상치 못한 편견과 오만한 권력에 맞닥뜨리곤 합니다. 박만식 여단장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숨겨진 영웅 707 출신 김진우 병원장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더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